당신 몫은 집한 돈에서 받으면 돼. 난 내 몫만 가져가는 거야.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통장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돈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굳어 계셨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많은 비자금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도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돈을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남편의 텅 빈 눈, 그리고 현관 쪽으로 향하는 시아버지의 발걸음. 한 가족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게 정말 묘한 것 같다고요. 제 이름은 김수연, 올해로 32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에서 평범한 회계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통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떡볶이 가게는 안양 명항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낡은 빨간색 간판에 하얗게 쓰인 가게 이름이 전역해질 무렵이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늘 그곳으로 향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혼자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매콤한 고추장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를 팔뚝으로 닦으시며 환하게 웃는 아버지. 하얀 조리복 여기저기에는 빨간 양념이 튀어 있었고 앞치마는 하루 종일 일한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미소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가게 한 구석, 창가 쪽에는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책상이었죠. 처음엔 울퉁불퉁했던 나무 표면을 사포로 일일이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앉아 숙제를 하다 보면 손님들의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멜로디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쓸쓸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죠.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더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께도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머니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특히 학교 행사 때면 더 그랬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것을 2개씩 만들었지만 저는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하나만 만드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설명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머리 묶는 솜씨는 서툴렀지만 매일 아침 정성껏 빗질을 해주셨고 도시락도 직접 싸주셨어요. 대부분 김밥이나 주먹밥이었지만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넣어주시곤 했죠. 친구들이 너희 아빠 요리 잘하시나 봐라고 부러워할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난 건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가게가 가장 바쁠 텐데 셔터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뛰어갔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하시는데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수연아,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즉시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맹장이 터졌고 복막염 합병증까지 와서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설명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냥 체한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게 떠올랐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다면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보낸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1개월 이상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게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했고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죠.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의 무게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두신 적금을 깨도 한계가 있었어요.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저는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원무과에서 날아오는 독촉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납 금액 300만 원, 조속히 납부 바랍니다. 차가운 문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학교 급식비도 2달째 밀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숨어들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친구들 앞에서 굶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또 독촉장인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두툼한 느낌이 이상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정확히 100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들어 있었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부디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펜글씨로 적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원무과 직원분이 학생, 괜찮아? 라고 물으실 정도로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그 돈 덕분에 아버지는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고 1달 반 만에 무사히 퇴원하셨어요. 아버지께 그 일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눈가를 훔치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희는 은인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동네 어른들께 수소문도 하고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체를 들고 다니며 비교해 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 은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가게를 여셨고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받은 도움이 제게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동안 저는 늘 그 은인을 생각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그때의 경험이 컸어요. 돈이 없어 절망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고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인연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 은인과의 재회가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버지 가게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낮에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밤에는 독서실에 틀어박혀 시험 준비를 했죠.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중학교 때 우리 가족을 도와준 그 은인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듬해 2월 말 여의도에 있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사이를 걸어 들어가는 첫 출근길, 새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수습회계사 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중요한 교육은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죠. 3월 20일 수습회계사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의도에서 출발해 충정로역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수습회계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새 정장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죠. 공인회계사회 건물로 들어서니 커다란 강당이 보였습니다. 1,100명이 넘는 수습회계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중간쯤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잠시 후 누군가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며 고든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박민우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긴장했는데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김수연입니다. 반가워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여의도에 있는 곳이에요. 민우 씨는요? 저도 여의도예요. 같은 동네네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충정로역으로 걸어가는 길, 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같은 동네에서 일하니까 가끔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려요. 민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미소가 지어졌어요. 감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회계법인 생활은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 출근도 잦았죠. 그런 와중에도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했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직업윤리 집합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교육이라 일찍 일어나야 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충정로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수연 씨 오실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같이 들어가요. 교육 중간에 회계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강사님은 회계사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이나 재능 기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근처 김밥집에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혼자서 김밥을 만들고 계셨어요.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당황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카드 기계가 또 말썽이네. 아침부터 계속 이래요. 저는 가만히 기계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오류인 것 같아서 재부팅을 하고 설정을 다시 잡아드렸어요. 다행히 정상 작동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쑥스러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가게를 나와 걷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멋있어요. 바쁜데도 그렇게 도와드리고. 별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가게 하시거든요.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민우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교육에서 들은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받은 만큼 베풀며 살라고요. 어머님이요? 네.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으셨대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죠. 어머니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주셨다고 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학비며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대요. 그 덕분에 대학도 가고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도우며 사세요. 가끔은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걱정하시지만요. 저는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았던 도움이 떠올랐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만나 온라인 교육을 함께 들었고 힘든 수습 기간을 서로 의지하며 견뎠죠. 6월의 어느 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퇴근 후 가볍게 산책하자고 해서 나왔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옷차림에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계셨는데 뭔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할아버지께 드렸더니 민우도 자신이 마시려던 음료수를 함께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받아가셨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앉으니 민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수연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우 씨도요. 음료수까지 드리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민우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7월이 되어 온라인 교육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보던 민우가 말했어요. 벌써 70시간이나 들었네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그러게요. 혼자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요. 수연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민우도 어색한지 헛기침을 했어요. 8월 중순, 드디어 10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축하하는 의미로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잔디밭에 앉았는데 여름밤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우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어요. 할머니 도와드리는 모습이나 할아버지께 샌드위치 드리는 모습이나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한강의 불빛들이 물결에 일렁이는 게 아름다웠지만 저는 민우의 눈만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민우 씨가 좋아요. 많이 좋아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가 잡은 손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습 동기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첫 공식 데이트는 남산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여의도의 빌딩들도 보였죠. 수연 씨, 우리 천천히 가요. 하지만 꼭 함께 가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운명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민우와 연인이 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었어요.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민우가 부모님께서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신다며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묶었는지 모릅니다.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었다가 너무 격식 있어 보일까 싶어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갈아입고 다시 원피스로 바꾸기를 반복했죠. 립스틱 색깔 하나에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으셨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어색해 보여서 제가 다시 메어드렸습니다. 수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좋은 사람이면 좋은 부모님을 두었을 거야. 아버지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택시 안에서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만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 먼저 들어가 계세요. 개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우가 우리를 안내하는 내내 제 손을 살짝 잡았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도 축축했어요. 왠지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계신 두 분 중 여성분이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는데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단정하게 빗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요? 어서 오세요. 민우 엄마예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도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부동산 투자업을 하신다는 분답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지만 눈가의 주름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영숙님은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따뜻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을 물어보시고 제 직장 생활은 어떤지 관심을 보이셨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숙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안양 명학역 근처에서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 순간 영숙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흔들렸고 눈빛이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아득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와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챈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명학역 근처라면 혹시 골목 안쪽에 있는 빨간 간판 가게 맞나요? 영숙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가게를 아시나요? 영숙님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안양에 일이 있어 갈 때마다 들렀던 가게예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한 번은 겨울에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평소 같으면 손님이 많았을 가게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영숙님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근처 과일 가게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딸이 혼자 뛰어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도 학교를 못 다녔을 거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그때 저희 집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그 집이 맞다면, 네, 제가 도와드렸어요. 아니, 도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거였지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로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정말 깊이 인사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영숙님도 일어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으니까 그때가 제가 돌려드릴 차례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님에게 다가가 꽉 안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안는 게 실례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영숙님도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 정말 어머니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민우와 그의 아버지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영숙님이 가족들에게 그때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민우 아버지의 물음에 영숙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뭐 굳이 말할 일도 아니었고 그냥 마음이 그때 그렇게 움직였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어머니 말씀도 생각났고요. 민우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이 있었다니 그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상견례는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양가 상견례가 아니라 8년 만의 재회였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영숙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수연 씨가 우리 민우를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게 다 인연인가 봐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마치 친정어머니와 함께인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수연아, 이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 잃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렇게 채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얼마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베일을 정리해 주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딸이 되었구나.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편하게 불러. 버질로드를 걸을 때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8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우리를 도와준 천사가 이렇게 가족이 되어 돌아왔다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신혼집은 시부모님께서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과분하다고 사양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시어머니는 집 곳곳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골라주시며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릇 하나, 수건 하나에도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이었고 시부모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우리는 이미 남다른 인연이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명이 준 선물 같은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때의 저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평범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었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러던 그해 가을, 처음으로 이상한 징조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계법인 특성상 바쁜 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감사 시즌도 아닌데 거의 매일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바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 안으로 가져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죠. 예전엔 아무데나 놓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보려다가 화면이 잠겨 있는 걸 보고 놓았는데 그때부터 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들렀는데 시어머니가 서랍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어디 뒀나 싶어서. 시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찾으시던 건 돌아가신 시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늘 보석함 안쪽에 보관하시던 것인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죠. 12월 초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초췌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민우 집에 있니? 회사에 갔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민우가 요즘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시며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적금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0원이었어요. 이게 내가 모아둔 적금인데 어제 확인해 보니 다 찾아간 거야. 도장도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통장에 찍힌 인출 날짜였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어머님,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만약 정말 민우가.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과 눈앞의 증거 사이에서 괴로워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술 냄새까지 났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피곤해. 내일 하자.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적금 통장 아세요? 그 말에 남편의 몸이 순간 경직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오셨어요. 적금이 다 인출됐다고. 도장도 따로 보관하셨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거예요? 잠깐만 빌린 거야. 곧 갚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말을 이었어요. 회사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어. 그리고 요즘 투자하는 게 있는데 조금만 더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투자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투자요? 주식이랑 비트코인 같은 거 요즘 다들 하잖아.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스포츠 토토 영수증들, 그리고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명함까지.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려 종이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연아, 지금 시간 있니? 좀 와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시댁으로 갔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연아,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서류를 보니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 명의로 된 것들이었어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억 원.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난 이런 거 한 적이 없어. 도대체 누가?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짓인지를. 그날 저녁 시아버지까지 집에 오셔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 어느새 중독이 되었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더 큰 구멍에 빠졌다고, 급기야 부모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내가 이런 놈을 아들로 뒀단 말이냐.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분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진 시아버지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실수가 있었다. 도박도 했고 다른 실수도 했지. 하지만 그건 내 돈으로 한 거였어. 부모 등골을 빼먹지는 않았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다른 실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여보,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에요.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해결? 무슨 해결? 저놈이 알아서 하라고 해.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남은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한숨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행복했던 3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시어머니, 따뜻하게 맞아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중학교 때 받았던 도움이 떠올랐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덕분이었죠.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요. 시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방에만 계셨어요. 저는 매일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방에 죽을 가져다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젊은 시절 시부모님의 모습,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어머님, 죽 좀 드세요. 며칠째 제대로 안 드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뺨이 홀쭉해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연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우를 잘못 키운 걸까? 시어머니의 자책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 씨가 잠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거였어요. 며칠 만에 집에 온 남편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앞에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아,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들고 온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게 제가 진 빚 내역이에요. 다 정리해봤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진 빚,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총액이 6억 원에 육박했어요. 시부모님 명의로 받은 대출 5억 원을 포함해서요. 이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지.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재미로 시작했어요. 동료들이랑 스포츠 토토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봤죠. 처음에 200만 원을 땄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딴 돈에 취해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게 되었고 잃으면 잃을수록 본전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손을 댔다고 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처음엔 며칠만 쓰고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 돈마저 다 잃고 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까지.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남편의 애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회계사 월급으로 5억 원을 갚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거실의 광경을 보고는 냉소를 지었어요. 아직도 그 짓거리 하고 있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남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여보, 제발.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 거야.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열쇠 뭉치였어요. 이 집은 내일 당장 팔 거다. 그 돈으로 빚 일부라도 갚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하루아침에 판다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내가 알 바 아니야. 난 이미 살 곳 정해놨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따로 살 곳을 정했다는 건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어쩌고요? 내가 어머니를 걱정할 자격이 있나? 엄마 등골 빼먹은 놈이. 시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 나도 젊었을 때 실수했다. 도박도 했고 여자도 있었어. 하지만 적어도 가족 돈은 안 건드렸다. 내 능력으로 해결했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숨길 필요도 없으니 말하는데 나 다른 사람 있어. 같이 살 거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이제 그 여자와 살겠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게 중요해?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시아버지의 냉담한 태도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헌신한 아내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수연이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시아버지가 절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내일 부동산에서 사람 올 거니까 집 정리해놔. 나머지 재산은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알아서들 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남은 우리 셋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남편은 고개를 묻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기로. 중학교 때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은인이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이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의 6억 원 빚,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 그리고 갈 곳 없는 시어머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돌려드릴 때니까요. 시아버지가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정말로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는데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평수의 이 위치면 시세가 괜찮네요.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겁니다. 중개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단지 숫자로만 계산되는 게 씁쓸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중개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옷가지와 개인 물품을 챙기러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시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다 끝난 일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대하는 태도에 시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어요. 35년이야.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이야? 시어머니의 절규에도 시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온 시아버지의 손에는 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통장들이 가득했어요. 비자금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도 처음 보는 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따로 모아둔 거야. 이제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거고.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부부 공동 재산 아니에요? 어머님도 권리가 있으신데. 닥쳐. 내가 뭔데 참견이야?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금고 안의 돈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대충 봐도 몇 억은 되어 보였어요. 당신 몫은 집 한 돈에서 받으면 돼. 난 내 몫만 가져가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시어머니의 자책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방으로 모셨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도박만 안 했어도. 그만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며칠 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집 구조며 위치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계약이 성사되는 걸 보며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던 거죠. 집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그린 그림, 가족 사진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을 텐데 이제는 버려야 할 짐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이것들은 다 가져가세요. 추억이잖아요. 가져가서 뭐해? 이제 살 곳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수연아, 그럴 수 없어. 너희도 힘든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은인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 시아버지의 행방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이 시아버지를 봤다며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강남의 아파트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사는 걸 봤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한참 어려 보이던데 아마 20년은 차이 날 거야. 소식을 전해준 아주머니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아팠지만 그 상대가 딸 같은 나이의 여자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나 봐요. 집이 팔리고 이사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짐 가방 하나만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거의 다 버리고 오신 거였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았지만 며느리가 가족이 되어준다는 게 위로가 되셨나 봐요.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받을게. 도박 중독 치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게. 남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어때요? 제 말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그렇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고 남편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니까요. 비록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딸이 되어 드릴게요. 진짜 딸처럼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시어머니 방으로 만들어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늘 미안해 하셨어요. 식사 때마다 내가 얹혀 살면서 밥까지 얻어먹으니 라며 자책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았는데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아, 수연아.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온몸이 음식 냄새에 절어서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어머니의 손목에 파스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점점 수척해지는 모습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중국집 주방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회사를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어요. 홍빈 반점이라는 작은 중국집이었는데 주방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웍을 들고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손목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주방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그렇게 느릿느릿하면 어떡해요. 손님들 기다린다고. 시어머니는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더 빨리 움직이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을 앓고 계신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무거운 철제 그릇을 옮기다가 놓칠 뻔한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온몸이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님, 중국집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힘든 일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진 빚이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너한테만 짐 될 수는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그런 고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그만두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연아, 너도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잡생각 안 들어서 좋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파스 냄새가 진동했고 손목과 무릎에는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그래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정확히는 남편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박민우 씨 어머니 맞으시죠? 아들이 빌린 돈 대신 갚으셔야겠는데요. 덩치 큰 남자 둘이 현관문을 막고 서서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빌렸는데요? 이자 포함해서 8천만 원입니다. 보증 서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보증을 선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분명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일단 돈부터 갚으세요. 제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신고하세요. 우린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대신 아들은 감옥 갈 준비하시고. 그들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도장까지 훔쳐서 보증을 섰다는 사실에 절망하신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악착같이 일하셨습니다. 중국집 일이 끝나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쉬세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쓰러지면 그때 쉬면 돼. 지금은 일해야 해.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부은 손목과 무릎에 파스를 붙여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계셨어요. 베개를 입에 대고 소리를 죽이며 우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혼자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몸은 더욱 망가졌습니다. 손가락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걸음걸이도 절뚝거렸어요. 그런데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분은 포기를 모르시네요. 중국집 주방장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데리러 갔을 때 들은 말이에요. 저렇게 아픈 몸으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대단한 분이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머니가 대신 갚으려는 희생이었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매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수연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이건 내 일이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배려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점점 작아져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무너지기 전에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것이 한때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은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국집에서 일하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병원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담당 의사였어요. 박민우 씨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상담하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자분이 몰래 병원을 나가서 PC방에 다녀온 게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받겠다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또 도박을 한 거였어요. 얼마나 자주 나갔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간 것 같습니다. 야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새벽에 돌아왔더군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아들은 병원에서도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 화들짝 놀랐어요. 아마 의사가 제게 연락한 걸 알았나 봅니다. 수연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어머님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당신 때문에 죽어가고 계세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중국집에서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배달까지 하세요. 손목이 부어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끊을게. 그 말 이제 지겨워요.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게 슬펐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거예요. 생리가 한참 늦어져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 10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다니 기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남편에게는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이니? 우리 수연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기쁨과 걱정이 섞인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잉태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어요. 민우한테는 알렸니? 아직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배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그래도 아빠한테는 알려야지.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으로 가서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눈물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할 날이었어요. 관절염이 악화되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오늘은 주사 맞고 물리치료까지 하셔야 해요. 비용이 좀 나올 텐데.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중국집에서 번 돈을 모아두신 거였어요. 그런데 원무과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치료비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50만 원 먼저 내셔야 오늘 치료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냈다고 했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병원비를 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셨지만 가져온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결국 그날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남편의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민우 씨요? 어제 자해 퇴원하셨는데요. 네, 자해 퇴원이요? 네, 더 이상 치료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서 강제로 붙잡을 수는 없어서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우가 큰 돈을 따야 한다고 하던데 아이 낳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또 도박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빼돌려서. 며칠 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수연아, 나 좀 도와줘. 이번엔 진짜 큰일 났어. 얼마예요? 2억. 2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2억이 된 거였어요. 어머님 병원비로 도박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그만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기는 어떡하고? 혼자 키울게요.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병원비로 도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때문에.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만 잘 살면 돼요. 어머님이랑 저랑, 그리고 뱃속의 아기랑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시기로. 비록 법적으로는 남이 되겠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가족이니까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구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가장 시급한 건 이미 발생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도박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도장을 도용당해 보증이 된 경우라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도용은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변호사님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명의로 신용조회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원에 보안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또 일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부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일 안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일하세요. 변호사님과 상담했는데 도장 도용으로 된 빚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수연아,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회사에서도 배려해주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지만 계속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상사분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업무 강도를 조절해 주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아버지는 여전히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부탁이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구나. 아버지는 가게 일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했다며 시어머니가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중국집 주방일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신용정보원에 갔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신청을 하고 신용조회를 할 때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설정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님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찾아봤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도박 중독자 가족분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여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 간 재산 분리 방법도 있고 채무 관련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드려요. 상담사분의 설명을 들으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보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당장 물리치료 시작하시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픈 몸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주 주말 시어머니를 정식으로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시어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수연아,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건지. 어머님, 우리가 남인가요? 가족이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장 도용건으로 형사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비록 아들을 고발하는 일이지만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도와주셔서 서류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아버지 가게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일을 도와주시기로 한 거예요. 중국집처럼 힘든 일은 아니고 주로 계산대를 보거나 간단한 서빙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사돈어른이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큰 도움이 돼요.
아버지의 칭찬에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일을 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시어머니도 만족해 하셨어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시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었던 손목이 가라앉고 굽었던 허리도 조금씩 펴지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하나 주셨어요. 열어보니 아기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틈틈이 준비했어. 우리 손주 쓸 거 생각하니 자꾸 사게 되더라. 작은 양말, 손수건, 딸랑이.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우리 아기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수연아, 너 덕분에 나도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곧 남이 될 사이지만 우리는 이미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기로 했고 남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남남이 되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아이가 태어난 건 가을이었습니다. 딸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났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공주님이 나오셨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시던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으신 시어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봐. 우리 수빈이 안녕? 수빈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거였어요. 맑고 밝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아이는 시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방을 예쁘게 꾸며놓으신 거예요. 파스텔톤 벽지에 아기 침대, 기저귀 가리대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수빈이 방이지. 할머니가 손녀방 하나 꾸미는 게 뭐가 대수야. 시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할머니가 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아이용품을 사신 거였어요. 제가 미안해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 나도 번 돈이 있잖아. 손녀한테 쓰는 게 제일 기쁜 일이야. 그때쯤 아버지의 떡볶이 가게는 학교 근처로 위치를 옮겨 재오픈했습니다. 가게가 넓어지고 테이블도 늘어나면서 손님이 부쩍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는 홀 매니저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밝은 인사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한 시어머니를 좋아했고 단골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근처 학교 학생들이 시어머니를 떡볶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저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처음엔 너무 죄송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손녀 키우는 재미로 사는 거지.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보는 광경은 언제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빈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모습, 아버지가 출근하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시는 모습.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수빈이가 첫돌이 되던 날, 우리는 가게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수빈이는 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사이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벌써 1살이 됐네. 시간 참 빠르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모든 게 다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수빈이를 재우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전 혼자서 아이를 키울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너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됐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치료 덕분에 관절염도 많이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가게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있잖아, 수연아. 가끔 생각해. 그때 내가 너희를 도운 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 은혜는 돌고 도는 거래요, 어머님.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15년 전 시어머니가 베푼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수빈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떡볶이 가게는 더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체인점 제안도 들어왔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았어요. 욕심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였으니까요.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시아버지를 봤다며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중풍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같이 살던 젊은 여자가 돈도 다 가지고 도망갔다고.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한숨을 깊게 쉬시며 창밖을 바라보실 뿐이었죠. 찾아오는 사람도 돌봐줄 사람도 없이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뭘? 각자 살기로 한 거잖아. 그 말씀 속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도박 중독 재활센터에서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치료받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어머님.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듯 했어요. 수빈이에게는 아빠가 먼 곳에서 아픈 걸 치료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백운호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수빈이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 어른들은 뒤따라 걸었어요. 할머니, 외할아버지, 빨리 와요. 수빈이의 맑은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는 손녀의 부름에 걸음을 재촉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호수변에서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어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수빈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수빈이는 아빠 대신 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있잖아. 두 분이 아빠 목까지 다 사랑해 주시니까 더 행복한 거야. 그럼 우리 집이 더 좋은 거네요? 그럼 당연하지. 수빈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잘 키우고 있어. 우리 수빈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잖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빈이는 시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하나씩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행복하다고, 은혜를 베풀고 받으며 만들어진 이 특별한 인연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언젠가 수빈이가 크면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래서 수빈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요.